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종류를 보면은 여기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눠져요. 징계위원회 종류는 어때 이제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어떻게 나눠지느냐라고 보면은요. 이 고등징계위원회는 이제 5급까지입니다. 이제 1급에서 5급까지 징계 사건과 이제 6급 이하인데 이제 어떤 중징계 사건이 있죠. 중징계라면 정직 이상을 말해요. 정직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정직, 강등, 파면, 해임 여기에 이제 중징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관할이 다른 상하 지기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징계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해요.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예를 들면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두 명이 있는데 이렇게 갈려졌다. 이럴 때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하위 징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이제 이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징계위원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고등징계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차장이에요. 차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제 3년입니다. 이런 건 이제 출제가 잘 될 수 있겠죠. 차장이고 위원회 임기가 3년입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3년하고 한 번 더 3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징계위원회는요 경호지원단장이에요. 이제 이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출제될 거예요 아마. 경호지원단장이 이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때 이건 똑같죠. 3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3년, 그 다음 3년은 안 돼요. 쉬었다 또 올 수는 있습니다. 연속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럼 처장은 위촉 의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게 해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라의 경우는 해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심신장애로 인해서 이제 몸이 지금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기 좀 어려운 경우예요. 그다음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징계 등에 대해서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가족이랄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촉해야 되는 겁니다. 회피를 안 할 때. 네,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아무튼 스스로 곤란하다 할 때, 이때는 이제 해촉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심신 장애가 있다, 비유 사실이 있다, 직무 태만 등이 있다, 또는 스스로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 좀 이제 곤란하다고 이럴 때는 해촉할 수 있고, 징계 등에서 회피하지 않을 때, 회피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친족이랄지 이럴 때 의미하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해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또 해보면요. 여기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법관, 검사, 변호사니까 법조계죠. 법조를 10년 이상 근속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게 대학교겠죠. 이에 설립하는 교육기관, 대학 등인데 여기에서 부교수 이상이에요. 이제 이 법률학, 법학이나 행정학이나 경호 관련 학문을 한 부교수 이상. 그다음에 3급 이상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겠죠. 3년이에요. 여기 보면 10년이고요. 여기에는 부교수 이상으로 이게 재직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게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면 위원장은 차장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위원은 3급 이상의 직원을 과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는 공무원위원이고요. 3급 이상. 여기는 공무원이 되겠고, 민간위원은 이런 분이 되겠죠. 법조계, 그다음에 부교수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위촉하고요. 차장이 위촉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하냐, 위원장을 제외한 각각 2분의 1 이상이 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제외한다는 거. 이걸 꼼꼼히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보통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아까 고등징계위원회하고 달리요. 5년이에요. 법조계, 법관, 검사, 변호사 5년. 그리고 여기는 조교수 이상이죠. 여기에는 연도가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리고 경호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이렇게 되죠. 아까는 이제 3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되고,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의 한정이 된다. 아무튼 퇴직하고 3년은 지나야 돼요. 이제 이런 거 20년, 3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보통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경호 지원단장이었죠. 경호 지원단장이고요. 여기는 4급 이상 직원
위원은요, 이거는 공무원위원이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중에 성별 고려해서 처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장이 임명 위촉을 해야 이거는 경호 지원단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위원장을 제외한 각각 2분의 1 이상 해야 된다. 민간위원의 경우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구분하셔서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징계 등의 정도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의결할 때 이제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 행실이랄지 근무 성적이랄지 이제 공적이랄지 뉘우치는 정도, 징계를 요구 내용, 그래서 징계 요구권자가 있겠죠, 기관장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 사항이겠지만 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징계 요구도 하여야 되듯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징계위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30일.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의결해야 돼요. 의결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런데 고등징계위원회는 60일이죠. 60일. 그러면 보통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 그다음 고등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의무적이죠. 다만 부득이 하면 어때요? 30일, 60일을 연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고등징계위원회는 120일이 되겠고, 그리고 보통징계위원회는 60일이 되겠죠. 합하면 의결하면 이렇게 두 개를 연장을 했을 때 부득이 할 때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의결이 있어야 돼요. 징계위원회 의결로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중지가 됐다. 일정한 경우에 그랬을 때 징계 의결의 기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무튼 중지됐다면 여기에 30일, 그다음 60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의결 절차입니다. 그러면 징계 혐의자가 출석을 해야 돼요. 혐의 내용의 신문 의결해야 되는데 이게 출석 없이 함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징계 절차의 하자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구제인데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너무 징계가 중하다 또는 징계 사유가 나는 없는데 이랬을 때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결정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에 했다가 안 될 때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소송 소청심사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걸 필수적 전치라고 그래요. 이걸 필수적 전치. 소청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면요, 인사혁신처 소속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인사혁신처가 있고 인사혁신처 소속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혁신처 소속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청을 거치고 소청에서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을 하는데 이게 징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을 이제 준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징계 등 의결의 기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며칠이라고 돼 있었죠? 30일이잖아요. 자, 근데 중앙징계는 60일. 이렇게 똑같아요.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고등징계위원회는 60일이었죠? 30일 연장, 60일 연장 할 수 있었죠. 이럴 때는 부득이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이 징계 의결 등 요구된 사건에 이제 진행이 중지됐다. 중지된 경우는 어때요?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돼요. 징계 혐의자. 출석을 의무인데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은 여기 3일 전이에요. 3일 전.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돼야 됩니다. 출석 통지서가. 그러면 징계 혐의자가 있는데 혐의자에게 최소한 3일 정도는 준비할 기회를 했어야 된다.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3일 전. 여기 숫자를 물어볼 수 있겠죠. 출석 통지서를 징계 혐의자 소속 기관장에게 이제 송부하여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이 징계 혐의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본이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돼야 된다. 징계 혐의자 출석시켜야 되고 출석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제 주소를 알 수 없다. 그 밖에 출석 통지서가 송부되기 곤란하다 지금. 이랬을 때는 혐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속 기관장에게. 그러면 출석 통지서를 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징계 혐의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일단 원칙은 이렇게 사본을 혐의자에게 보내는 건데 이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곤란하다. 이럴 때는 기관장에게 이제 알려주면 기관장이 지체 없이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징계 혐의자가 출석해서 이제 출석하기를 원치 않는다. 난 출석하기 싫다. 자, 그럴 때는 서면 심사만으로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출석해서 해야 되지만 원하지 않을 때는 서면 심사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징계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이제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서면 심사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면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징계 혐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또는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여행 등 이게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이게 서면으로 진술하여 징계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도 서면 심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면 심사는 스스로 출석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다음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때는 진술 없이 좀 의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자, 징계 혐의자가 있는 곳에 분명하지 않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관보에다가 이제 출석 통지를 해요.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10일 관보에 게재해서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걸로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령을 거부했단 마냥 그러면 어떤 진술권을 포기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진술 없이 할 수 있겠죠. 징계 혐의자는 출석 통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어요. 거부를 했지만 나와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징계 혐의자 소속 기관 장이 이제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이때 이제 전달 사항 거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거죠. 일단 거부를 했을 때 어떤 건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1조를 보면은 신문과 진술권이 있죠. 예, 신문과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이제 혐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하고 나왔어.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 출석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서식 의견서나 그다음에 구술로도 가능해요. 이제 의견서나 구술로도 가능해져. 이렇게 서식으로도 정하도록 하세요. 그냥 서면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의견서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징계 혐의자는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징계 등 요구자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선 심사가 나오는데요. 우선 심사. 징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에 대해서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 등 혐의자가 혐의사를 모두 인정한다. 뭐 모두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한 거죠. 그다음에 요구권자가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좀 진행해달라. 빨리 종결해야 된다. 업무를 본달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선 심사할 수 있어요. 우선 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 심사 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우선 심사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이죠. 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 이게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이에요. 5명 이상의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5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과반수가 아니에요. 7명까지 있었는데, 그럼 만약 의견이 나뉘어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얘는 5명이면 과반수면 3명 이상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반수가 될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을 유리하게 해서 유리하게 해야 돼요. 유리한 의견으로 이제 합의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3명은 정직을, 또 1명은 감봉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명은 뭐 예를 들면 정직을, 1명은 감봉, 그다음에 1명은 또 이제 견책. 뭐 2명이 견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감봉으로 하겠죠. 아무튼 3명이 될 때까지 가장 유리한 걸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서식은 이제 이유란에 징계 등 원인이 된 사실, 증거 판단, 관계 법령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간단히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체크만 해드린 겁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어서 나가서 조사해봐라. 그리고 검증도 할 수 있고 감정도 의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필요하다. 이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어요. 나와라 라고 할 수 있고, 출석하는 경우에는 뭐 앞에서 나왔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조 보면 위원장의 직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위원장의 직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어요. 의장도 바로 표결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위원장은 이제 직무 대행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위원장이 미리 지정을 해요.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 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만 좀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경우는 이제 아까 숫자 이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척 기피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위원이 부당한 의결을 할 것 같다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면 친족이랄지 또는 직근 상급자랄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걸 재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척.
그다음에 이제 이 징계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자, 그러면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원이 내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기피 신청이라고 보는 것이죠. 재척은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피인데 이제 이 1항에 아까 재척 사유거든요. 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회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척 사유인데 회피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제 바로 해촉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과출, 출과찬. 이건 5명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의결하는 겁니다. 원래 의결은 5명 이상의 출석 과반 찬성인데 여기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재적은 7명이면은 4명 이상 출석해서 이제 나머지 찬성하면 되겠죠.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다. 그러면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위원을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이게 요구는 철회된 걸로 보는 거지 5명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등의 결정 정도 결정인데 징계 등 혐의자가 약간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이런 뉴스춘 정도 어때야 된다, 참작해야 된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결의 통보가 있습니다. 의결의 통보. 이제 징계위원회가 이제 징계 의결을 했어요. 징계 의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제 이게 이제 뭐 징계 의결서. 그다음에 이제 징계 부과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품을 수수했다 할지 그런 경우는 5배 이내에 부과금을 붙일 수 있거든요. 정본을 첨부해 가지고 징계를 요구한 처장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통보해야 됩니다. 5급 이상 이제 공무원을 파면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와 징계 처분, 부과금 처분, 이제 감면 처분, 처분권자 다를 때는 이 징계 처분 등은 처분권자에게도, 그러니까 만약 다르다면 요구권자 말고 처분권자에게도 의결의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 처분권자와 요구권자가 다를 때는 양쪽 다 통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의결 등의 경정인데 이제 바꾸는 거예요. 계산상, 기재상 잘못이 있다. 이제 이랬을 때 신청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죠.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처분인데 이제 징계 의결이 이제 나왔을 때 징계 처분으로 들어가요. 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서 부과금 감면 15일 이내 15일 이내 징계 처분을 해요. 아까 이제 징계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의결해야 되고 징계 처분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징계 처분을 할 때에는 사유 설명서가 있어요. 징계 처분을 왜 한다. 사유 설명서를 등에 이제 이 의결서 사본을 첨부를 해가지고 대상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사람에게 교부를 해야 되겠죠.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을 파면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용 제청권자가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거고요. 그다음 회의는 비공개합니다.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랄지, 그다음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랄지,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랄지, 그 밖에 공정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직무상 알게 된 것을 누설하면 안 되고, 여기에 누설하게 되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게 되죠. 자, 여기 내용들은 좀 빨리 신속하게 봤는데 이게 공무원 징계령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이제 경호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앞에서 봤던 뭐 개최일 3일 전이랄지, 그다음 관보 개최 10일이랄지 이런 것들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경찰청으로 들어볼까요? 이쪽 파트는 이제 대통령 이제 경호처가 중요하고요. 경찰도 경호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공경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제 경찰의 개념이 나오죠. 폴리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공경호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 이게 이제 위험 방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명령하고 강제를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작용의 성질을 불문하고 실정법상 일반 경찰기관, 경찰 공무원이 담당하면 모든 거다. 그래서 경찰청 경비국에서 바로 경호를 담당하잖아요. 여기 경비국이 나와요. 경찰청은 어디에 두냐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경찰청장이 있죠. 치안 총감이 되는데 경찰청장은 이 경호 경비 경찰의 어떤 최고 책임자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아무튼 치안 총감이거든요. 치안 총감 계급이 치안 총감으로서 당연히 경호의 총 책임자가 되겠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라는 곳에서 동의를 해주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임명하도록. 경찰청장은 신분이 보장이 안 돼 있고 임기 2년이 보장이 돼 있어요. 경찰청장은 이게 국가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죠.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지 않지만 비상사태에서는 지휘권을 가질 수 있죠. 경찰청장기는 임기는 2년이겠고요. 차장을 둡니다. 치안정감으로 차장을 두는데 차장은 치안정감이죠. 경찰청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할 때 직무를 대신하는 협의법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부 조직으로서 이렇게 뭐 경비국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과로 둡니다. 경찰처장, 차장, 국장, 이제 부장 밑에 이제 기획이나 입안 연구 기관들을 담당관을 둘 수 있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호와 관련된 일은 이제 경찰청 경비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을호 경호 대상이잖아요.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 진영이 필요하다고 할 때 경비국은 경비과, 위기관리센터, 경호과, 항공과 이게 네 과로 두고 있고요. 경호업무는 이제 경호과에서 이렇게 담당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럼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죠.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아니고요. 특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신분이 보장이 되죠.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경찰 공무원은 치안총감부터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의경까지 합하면 한 15만 명 정도의 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11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처음에 해방 이후에 다 있지는 않았고요. 이 경정과 경장의 경우에는 1969년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신설이 돼가지고 총 11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임용 자격은요, 신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바른 사가 돼야 된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제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국가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국적이 없거나 복수 국적자도 안 돼요. 복수 국적자.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 영주권을 갖는달지 이런 경우에도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이런 경우는 우리 경호처도 같았었죠. 그다음에 자격정지, 금고가 아니에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에서 선고만 받으면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도 금고가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국가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죠. 예를 들면 자격 정지, 자격 성실의 선고를 받았달지. 또는 벌금이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제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2년 동안, 또는 이제 간음이나 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2년이 안 지났을 때 이런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경찰 공무원법상 특별 결격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갖춰야 될 일반적 요건으로 이거는 가볍겠죠. 덕성을 갖춰야 된다. 좋은 말 많이 써있죠. 학식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강건한 체력과 정신력, 직무수행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공통된 임무로서 불심자에 대한 접근 방지, 피경호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죠. 이 경호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신변 보호죠. 그다음 환송자와 송영자, 오고 가는 자들을 정리하고 동정을 주의 깊게 하죠. 불신자를 사전에 색출해내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동 수상한 자 검문 검색을 해야 되겠죠. 불신 검문. 사법경찰관은 은밀히 책임구역 내에 유동하면서 정보경찰관으로부터 건물을 받은 자, 기타 불신자는 미행, 동정을 파악하는 이런 게 이제 경호경찰관의 이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볼게요. 여기에는 자주 출제되는 거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보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민간 경호기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경호기관으로서 경호처, 이제 그리고 경찰, 그 다음에 민간 경호기관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좀 봤는데,
이제 미국 경찰의 경우는 연방 경찰, 주경찰 그리고 도시 경찰인 이제 지방 경찰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공경찰은 이게 주민 전체의 자구 사상. 원래 이제 그 영국의 자치 경찰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치 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자구 사상이 비롯해서 창설된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반드시 가졌던 것은 아니고 이제 공경찰이 생겼다고 해서 일반 시민의 치안 유지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치적인 것이 가장 좀 많아요. 그래서 민간 경우가 굉장히 발전했죠.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잖아요. 이렇게 서부 영화 보면 금광 캐겠다라고 이렇게 가면서 많이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역마차도 동부 서부를 빈번히 왕래했어요. 이런 것을 지키려고 누가 이제 뺏어가려고 할 때 있죠. 유능한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역마차 회사, 철도 회사는 자기 자체의 경호 경비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사설 기관을 만들게 되죠. 사설 경비 회사를 설립하게 돼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공경비보다도 경호보다도요. 사설 경비 회사는 범죄와 범죄자 정보 제공, 탐정까지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분보호 제도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자, 그럼 일본을 볼까요? 자, 일본은요 최초 현대화된 민간 경비, 뭐 세콤이랄지 일본 이제 이 경비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S1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일본 경비회사 이렇게 S1.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비회사는 64년에 동경올림픽, 그 다음에 70년 만국 박람회를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돼요.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죠. 민간 경비 업무의 대상은 경비업법상 중요 시설 상주 경비, 시설 경비죠. 시설 경비, 교통 유도 내지 혼잡 경비, 그리고 규정부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그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이런 부분들인데 역시 신변 보호 경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이제 민간 경비가 경호로서, 민간인 경호기관으로서 어떤가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둘로 또 나눠졌어요. 이렇게 신변보호와 그다음에 청원경찰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한미군이 군납 형태로 시작되었죠. 민간 경비 산업이. 이제 그 후에 70년대 청원경찰법이 개정이 되고, 원래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개정이 되고, 용역경비업법이 이제 1972년 6년에 만들어집니다. 성장세를 타게 되면서 이때 이제 민간경비가 발전하게 되죠. 80년대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 이런 걸 치르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93년에 대전 엑스포 경비 분야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배제된 상태로 민간의 경비를 맡기면서 선곡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 경비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보게 되죠. 현행법상 인정된 민간 경비에는 경비업법상 경비원회가 실시되는 용역 경비, 청원경찰법상은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탐정이랄지 탐정사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된다면 만약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민간 경호 기관입니다. 보면 이제 민간 경호원으로서 보통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이런 신변보호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 이게 이제 신변보호 경비입니다. 시설 경비, 호송 경비, 그다음 신변보호 경비 이렇게 해서 민간 경비가 우리는 경비업법상 인정이 되고요. 민간 경호원의 임무는 생명,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경비업법에 있죠. 이게 신변보호 경비입니다. 자, 법적 지위는 사인이죠.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게 사인을 지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현행범 체포까지는 되죠. 그러나 현행범 체포를 제외하고는 범인을 체포 감금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당연히 이제 현행범 체포했을 때도 인계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다만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상 허용이 되죠.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에 해당하는 위법성은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수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경호원이 바람직한 경호원상이 있는데 뭐 이것도 좋은 말을 많이 쓰였죠. 신뢰할 수 있는 규율관념이 투철한, 동작이 민첩한, 침착한, 일을 능숙하고 양식을 갖추고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확실히 시행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예의 바른 이렇게 뭐 좋은 말인데 출제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 가볍게 읽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서 이제 나오죠. 경비업법 파트에서 청원경찰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청원경찰도 이제 경호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경호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관련한 중요 시설 그리고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 안전 불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과 사업장 장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시설사업장은 경영자, 이렇게 청원주죠.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을 해요, 당연히. 무기를 구입할 때도 그렇고. 신청으로 기관, 시설, 사업장에 경비를 담당하게 하는 경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아니에요. 근데 순수한 사인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이제 배치되는 청원경찰이 있어요. 다만 직무 특수성의 위치와 형법, 법령의 벌칙, 여기 이제 중요하죠. 벌칙을 적용할 때 이렇게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면 반대로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제 안 되고요.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직무의 범위를 보면은요,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라고 됩니다. 청원경찰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수사 활동은 안 돼요. 수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청원경찰의 직무는 경찰관 직무 중 경찰의 직무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제외하고는 뭘 하는 거야?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하고 경비 주요 인사 경호, 이 경호는 할 수 있죠.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라고 돼 있지 여기서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청원경찰도요. 청원경찰은 무기 휴대가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이 앞부분 지금 아직은 경호 작용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호 기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경호 서설 파트에서 경호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호 역사와 관련해서 한국 경호 기관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이제 경호와 관련된 이 특성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는 주체, 객체, 환경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경호 주체로서 경호 기관을 보고 있습니다. 경호 기관에는 공경호와 그리고 사경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공경호로서는 경호처, 그리고 경찰 등이 있죠. 자, 그리고 사경호로서는 민간 신변보호와 그리고 청원경찰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경호 객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